이번 달은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아니, 물가가 올랐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뭐,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어디서 버릇없이 건방지게? 앞으로 생활비 안 줄 테니까 알아서 해. 39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대답을 했을 때 남편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처음엔 그저 화나서 하는 소리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생활비는 정말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지난달 말대꾸한 걸 사과해야 준다며 버텼죠. 못하겠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해요?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사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금으로 버텼습니다. 두세 달 지나면 남편도 풀리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비상금도 다 떨어지고 결국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그때 일은 미안해요. 이제 화 풀고 생활비 좀 줘요. 그러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게 사과하는 사람 태도야? 무릎이라도 꿇든가. 정식으로 사과 안 하면 생활비 없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생활비를 안 줄 거면 저도 이제 집안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그렇게 3개월이 흐르고 저는 더는 버티지 못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집을 나가던 날 남편은 제 등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얼씬거리지 말라며 소리치면서요. 이혼 후 저는 재산분할금으로 딸과 함께 햄버거 가게를 열었습니다. 65세에 사장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참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남편 집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보, 나 왔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들렸어요. 그 순간 남편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찾아간 게 잘못이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이수정입니다. 가부장적인 남편과 39년을 살았죠. 사람들이 나이 들면 성격이 부드러워진다고 하던데 우리 영감은 정반대예요. 나이 들수록 더 독재자가 되어 가더라고요. 젊을 때는 그래도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하루 종일 집에서 왕노릇이에요.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저녁 7시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어요.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구이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 3가지를 준비했죠. 남편이 밥상 앞에 앉더니 통장을 들고 왔어요. 아,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생활비 타령이거든요.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많이 썼어? 통장을 펴서 보여주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라고. 지난달보다 30만 원이나 더 나갔다면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추궁했죠. 평소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아껴 쓸게요.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39년 동안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왜인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물가가 올랐는데 어쩌라고요? 대파 한 단이 3,000원이 넘고 달걀 한 판은 10,000원이 다 되어 간다고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간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9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말대답을 한 거예요. 그 순간 남편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어요. 수저를 탁 내려놓는 소리가 집안에 쩌렁하게 울렸죠. 뭐, 지금 나한테 말대답하는 거야? 어디서 버릇없이 건방지게. 앞으로 생활비 안 줄 테니까 알아서 해. 남편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식은 밥을 먹었죠. 내일 아침이면 없던 일로 하겠지 생각하면서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달 1일이면 어김없이 들어오던 생활비 250만 원. 그런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 0원이었어요. 정말로 생활비를 끊어버린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로 이럴 수가 있나요?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생활비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남편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지난달에 말 대답한 거 사과하면 주겠다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어요. 물가가 올랐다고 말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예전 같으면 그냥 사과했을 거예요. 39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남편이 화내면 무조건 제가 먼저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렇게 넘어갔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65살, 이 나이 먹고도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못하겠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해요? 남편이 수저를 던지듯 놓았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죠. 나이 들더니 노망이 난 거야? 좋아. 그럼 계속 생활비 없이 살아. 사과할 때까지 한 푼도 안 줄 테니까. 그렇게 남편은 또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행히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게 300만 원 정도 됐어요. 두세 달 정도 지나면 남편도 풀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비상금으로 생활했습니다. 밥상이 부실하면 못 참는 사람이니까 곧 항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첫 달, 두 달.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죠. 3개월이 지나자 비상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5만 원밖에 남지 않은 걸 보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결국 저는 백기를 들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접어두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그때 일은 미안해요. 이제 화 풀고 생활비 좀 줘요. 남편은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러더니 코웃음을 쳤죠. 그게 사과하는 사람 태도야? 무릎이라도 꿇든가. 정식으로 사과 안 하면 생활비 없어. 그 순간 뭔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39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뭔가가 폭발하려고 하는 것 같았죠. 무릎을 꿇으라고요? 65살 먹은 사람한테?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알았어요. 생활비 안 줘도 돼요. 대신 나도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밥도 빨래도 청소도 아무것도. 남편은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표정이 어찌나 우스운지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나니 가슴이 뛰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차렸던 밥상인데 오늘은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죠. 남편이 부엌을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냉장고 문 여는 소리,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 평소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밥상을 차렸겠지만 오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남편이 방문 앞에서 물었어요. 알아서 드세요. 나도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뭐라 욕을 하며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그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5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막막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구인 공고를 봤어요. 급식 도우미를 구한다는 거였죠. 월급은 80만 원. 많지 않았지만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면접을 보고 바로 합격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을 선호한다더라고요. 일주일째 되는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니 웃기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양말을 빨고 있었거든요.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비누칠하는 모습이 어찌나 어색한지. 39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황급히 일어났죠. 양말을 든 채로 쭈뼛거리는 게 꼭 도둑 들킨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조금씩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직접 해먹고 빨래도 하고. 물론 엉망진창이었지만요. 밥은 질거나 태우기 일쑤였고 빨래는 제대로 헹구지도 않아서 비누 냄새가 났죠.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았어요. 80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번 돈이 얼마만인지.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말을 했습니다. 집안일도 안 할 거면 이 집에 있을 필요 없잖아. 나가. 저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잘 됐다 싶었죠. 좋아요. 대신 재산은 반씩 나눠주세요.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죠.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재산 분할은 말도 안 된다고. 자기가 번 돈인데 왜 나한테 주냐고요. 웃기는 소리였어요. 그동안 제가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운 게 다 공짜란 말인가요? 그럼 안 나간다고 계속 여기서 살 거라고 맞받아 쳤죠.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잔소리와 구박을 했어요. 제가 부엌에 가면 쫓아와서 뭐라 하고, TV를 보면 채널을 돌려버리고, 화장실에 가면 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오라고 성화였죠. 매일 듣는 폭언에 지쳐갔어요. 급식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남편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나가라. 돈도 안 벌어오는 주제에 뭘 버티고 있냐. 쓸모도 없는 게 자리만 차지한다. 2달째 되던 날,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아들과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재산 분할 받으면 갚겠다고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이혼하실 거냐고요. 그래, 더는 못 살겠다고. 너희 아빠가 날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대답했죠. 아들과 딸이 각각 500만 원씩 보내줬어요. 미안하고 고마웠죠.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1,000만 원으로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좁고 낡았지만 제 공간이라는 게 좋았어요. 짐을 싸는 날 남편은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짐을 정리하는데도 쳐다보지 않더군요. 옷 가지며 그릇이며 하나하나 상자에 담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꿈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로 이 집을 나가는구나 싶기도 하고 이혼 소송할 거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봤죠.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어요. 39년 동안의 결혼 생활, 제가 전업주부로 살았던 것, 남편이 생활비를 끄는 것까지 모두 설명했죠. 변호사님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혼 소장을 보낸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밤 10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죠.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걸어오길래 받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야? 소송이라니. 지금 장난치는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거만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그 당당하고 가부장적이던 남편이 소송이라는 말 앞에서는 작아진 것 같았어요. 남편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합의하자고, 재산 반씩 나누고 끝내자고, 굳이 법정까지 갈 필요가 있냐고요. 변호사 비용도 아깝지 않냐며 설득했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생활비 끊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무서워하다니요. 좋다고 했습니다. 단 정확히 5대5로 나누는 조건이라고 못을 박았죠. 며칠 후 남편을 만났습니다. 집에 서였어요. 남편이 재산분할 합의서를 내밀었죠. 떨리는 손으로 받아 확인했더니 3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더는 이 사람과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도장을 찍으려는데 남편이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어요. 이것도 써. 앞으로 재산분할이나 다른 일로 절대 날 찾아오지 않는다고. 각서였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씁쓸했지만 묵묵히 서명했어요. 어차피 다시 볼 일도 없을 테니까요. 서류에 도장을 다 찍고 현관으로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뭔가 날아왔습니다. 돌아보니 남편이 제 등에 소금을 뿌리고 있었어요. 재수 없으니까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39년을 함께 산 부부의 마지막이 이렇다니.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소금 알갱이를 맞으며 문을 나섰어요. 그렇게 저는 65살에 3억을 들고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날 3억이 입금됐다는 문자를 받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앱을 켜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정말로 3억이 찍혀 있었죠. 숫자를 세어봤어요. 0이 몇 개인지. 65년 살면서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진짜 내 돈이라니. 39년 결혼 생활의 대가가 이거구나 싶기도 하고,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싶기도 하고. 그날 오후, 저는 대형마트로 갔습니다. 평생시장에서 3장에만 원짜리 속옷만 사입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속옷 매장으로 들어갔죠. 진열된 속옷들이 하나같이 화려했습니다. 레이스며 실크며. 가격표를 보니 1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뭘 찾으세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저에게 어울리는 속옷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검은색 레이스 세트를 추천해 줬습니다. 카드를 내밀면서도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비싼 걸 사는 게 이렇게 떨리는 일인 줄 몰랐죠. 직원이 예쁜 쇼핑백에 담아주는 걸 받아들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은 아들과 딸을 불렀습니다. 제가 사는 원룸은 좁아서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엄마가 빌린 좀 보내줄게. 핸드폰으로 뱅킹 앱을 열어서 송금했어요. 아들 통장에 먼저 2천만 원, 딸 통장에도 2천만 원. 아들 핸드폰에서 입금 알림이 울리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이게 뭐냐고. 돈은 갚아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보낼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쳤죠. 빌렸던 500만 원에 보태서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도 했으니까요. 딸이 엄마 최고라고 엄지를 치켜 세우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들도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죠. 자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 새삼 돈의 힘을 느꼈어요. 남은 2억 6천에 월 80만 원 급식실 월급, 그리고 연금까지 합치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어요. 검소하게 살면 100살까지도 문제 없겠다 싶었죠.
이혼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점심 배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아이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죠. 식판 가득 담긴 카트를 밀고 가다가 그만 바닥에 있던 물기를 못 보고 미끄러졌어요. 식판이 와르르 쏟아지면서 국물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급식실장이 달려왔어요. 50대 여자인데 평소에도 꼬장꼬장한 사람이었죠. 아니, 이 나이에 일도 제대로 못해요?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조심 좀 하라고 했잖아요. 다른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혼냈어요. 마치 어린아이 혼내듯이 손가락질까지 하면서요. 예전 같으면 그냥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말았을 거예요. 39년 동안 남편한테도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통장에 2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굳이 이런 모욕을 참으면서 일해야 하나?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평소보다 높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급식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급식실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감히 자기한테 대든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더 큰 소리로 제게 나가라고 했어요. 당장 나가라고. 이렇게 버릇없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 못한다고요. 순간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나가면 되지. 여기가 무슨 대단한 직장이라고. 앞치마를 벗어서 탁 하고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말했어요. 좋아요. 나가죠. 여기밖에 일할 데가 없는 줄 아세요? 이런 대접받으면서까지 일하고 싶지 않아요. 당당하게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에 나와서 찬바람을 맞으니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일자리를 잃었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남편한테 눌려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한테도 굽신거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원룸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2억 6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죠. 그래, 돈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천천히 다른 일 찾으면 돼. 남편이든 누구든 이제 날 무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65살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급식실을 그만둔 후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65살이라는 나이가 걸림돌이었어요. 마트 계산대, 주차 관리, 아파트 경비. 어디를 가도 나이가 많다며 난색을 표했죠. 젊은 사람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 세상인데 나이 든 사람은 더했어요. 일주일째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딸네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딸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3살 손녀 미진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하며 제 다리를 꼭 안더군요. 그 작은 손이 어찌나 따뜻한지. 거실에 앉아 딸이 끓여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급식실 그만둔 이야기, 일자리 구하기 힘든 이야기, 돈은 있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걱정된다는 이야기까지. 그때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랑 같이 장사해 볼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어요. 무슨 장사를 하자는 건지. 딸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자기도 일할 수 있게 됐다고. 햄버거 가게를 하려고 이미 다 알아봤는데 엄마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프랜차이즈라서 어렵지 않고
시장 조사도 다 끝냈고 위치도 좋은 곳으로 봐뒀다면서 열심히 설명했죠.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아빠한테 무시당하며 살았잖아. 이제 사장님 소리 좀 들어봐야지.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 가게 하는 게 낫지 않아? 마음이 흔들렸어요. 평생 남편한테 눌려 살다가 이제 급식실장한테까지 무시당했는데 내 가게를 갖는다니. 사장님이라니. 물론 고민도 됐죠. 2억이나 투자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딸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엄마도 이제 사장님 돼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는 대학가 근처 상가 1층이었어요. 위치가 정말 좋았죠. 바로 앞이 버스 정류장이고 주변에 원룸촌도 있고 회사들도 많았거든요. 딸은 주방에서 햄버거를 만들고 저는 카운터에서 주문받고 포장하는 일을 맡았어요. 알바생도 2명 뽑았죠. 젊은 친구들이라 일을 빨리 배우더라고요. 개업 첫날부터 손님이 꽤 왔어요. 점심시간엔 직장인들이, 오후엔 학생들이 줄을 서기도 했죠. 맛있다는 평가도 많이 들었고요. 한 달이 지나고 정산을 해보니 놀랐습니다. 제가 가져가는 돈만 500만 원이나 됐어요. 그날 저녁 딸과 가게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엄마, 우리 대박이야. 이러다 건물주 되는 거 아니야? 딸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아서 맥주잔을 부딪혔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순탄할 리가 없었어요. 2달, 3달이 지나면서 매출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새로운 햄버거 가게가 생기기도 했고 신메뉴 개발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벌었어요. 사실 3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원룸 월세 30만 원에 생활비로 쓰고도 남았으니까요. 무엇보다 남한테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햄버거 맛있어요 하고 인사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죠. 65살에 사장님이 됐어요. 비록 작은 햄버거 가게지만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남편이 절 무시하며 생활비를 끊었을 때, 급식실장이 나가라고 소리쳤을 때, 그땐 정말 서러웠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3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피크 시간에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어요. 햄버거 10개, 감자튀김 6개. 정신없이 포장하고 있는데 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린이집에서 온 전화였죠. 미진이가 갑자기 열이 올라서 데리러 와야 한다는 거였어요. 엄마, 미안한데 내가 좀 다녀올게. 미진이가 아프대. 딸이 황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알바생 둘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어쩔 수 없이 제가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햄버거 만드는 건 몇 번 봤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패티 굽는 시간도 헷갈리고 소스 양도 들쭉날쭉이었죠. 야채 순서도 뒤죽박죽이었고요. 손님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햄버거가 탔다. 소스가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맛이 없냐. 하루 종일 사과만 했어요.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미진이가 아프다고 하면 딸은 무조건 뛰어나갔어요. 감기에 걸렸다. 배가 아프다. 넘어져서 다쳤다. 일주일에 3~4번은 딸이 자리를 비웠죠.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엄마라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점점 횟수가 잦아지니 짜증이 났어요.
딸이 없을 때마다 제가 햄버거를 만들어야 했고, 그때마다 맛이 없다는 불평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참다 못해 딸에게 말했어요. 소정아, 이렇게 자주 빠지면 장사가 안 돼. 차라리 당분간 미진이를 돌보는 게 어때? 아님 시어머니한테 맡기든가. 딸이 발끈했어요. 엄마, 애가 아픈데 어떡해요? 내가 일부러 이러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도 일하시잖아요.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딸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상황이 답답했어요. 결국 딸이 먼저 포기했습니다. 알았다고, 자기가 빠지겠다고 했어요. 대신 투자한 5천만 원은 돌려달라고 했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5천만 원이라니. 가게 권리금이랑 인테리어비로 딸이 5천만 원을 냈었죠. 저는 보증금이랑 운영자금으로 2억을 넣었고요. 제 3분할금 남은 것과 그동안 번 돈까지 모으면 5천만 원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 5천만 원을 이체했어요. 그 후로 딸과의 사이가 서먹해졌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는 왔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어요. 미진이 얼굴도 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제 온전히 제 가게가 됐습니다. 우선 주방에서 일할 직원을 새로 뽑았어요. 경력 있는 아주머니였는데 시급은 좀 높았지만 실력은 확실했죠. 계산해보니 딸한테 수익을 나눠주는 것보다 직원 한 명 더 쓰는 게 저한테는 이익이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더 가져갈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진짜 사장이 됐구나. 혼자 하니까 더 자유롭고 좋았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수익도 다 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매출이 뚝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에 400만 원씩 벌던 게 3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급기야 100만 원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 됐어요. 왜 갑자기 손님이 줄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위치는 여전히 좋고 가격도 그대로인데 고민 끝에 딸에게 전화했어요. 서먹한 사이였지만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소정아, 가게 좀 한번 봐줄 수 있을까?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다음 날 딸이 가게로 왔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가게를 둘러보더니 햄버거를 하나 주문했어요.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걸 돈 받고 팔았어? 패티는 퍽퍽하고 야채는 시들었고 소스는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건 우리 가게 햄버거가 아니야. 충격이었어요. 맛이 그렇게 변했다니. 딸이 주방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바생들이 자주 바뀌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던 거예요. 각자 자기 방식대로 대충 만들고 있었죠. 딸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다시 교육했어요. 패티 굽는 시간, 소스 양, 야채 순서까지 하나하나 가르쳤죠. 저도 옆에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딸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붙잡았어요. 소정아, 고마워. 정말로. 딸은 그래도 엄마니까요. 하고 씁쓸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혼자 가게를 정리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자만했던 제가 바보 같았죠. 딸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딸이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직원 교육에 신경 썼어요. 매일 아침 맛을 확인하고 재료 상태를 체크했죠. 조금씩 손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자는 면했어요. 65살에 혼자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사장님 잃은 증거니까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제 자리니까요. 하지만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만 나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어떻게든 수익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료비를 아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중국산 양상추를 발견했습니다. 국산보다 절반 가격이었죠. 케첩도 프리미엄 제품 대신 대용량 저렴한 제품으로 바꿨어요. 감자튀김 기름도 매일 갈던 걸 이틀에 한 번으로 줄였고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니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치명타였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죠. 양상추가 싱싱하지 않다고, 햄버거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기름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니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한산했어요. 젊은 손님들이 나가면서 여기 햄버거 맛집이었는데 맛이 변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죠. 적자가 시작됐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생겼어요. 일단 알바생을 1명 줄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일이 2배가 됐죠. 아침 7시에 나가서 재료 손질하고 밤 10시까지 가게 지키고 65살 몸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손목에는 보호대를 차고 일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가게니까, 내가 사장님이니까. 6개월, 8개월. 적자는 계속됐고 결국 대출까지 손을 댔습니다. 결국 1년이 되던 날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대출 받을 곳도 없고 월세도 못 낼 지경이었죠. 부동산에 가게를 내놨습니다. 사장님, 왜 가게를 파세요? 위치 좋은데. 좀만 더 버티시면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아저씨가 안타까워했지만 더는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만 대답했죠. 가게가 나가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은행 대출 3천만 원을 갚고 나니 2천만 원이 남았어요. 원룸에 돌아와서 그대로 쓰러져 잤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딸이 중간에 빠지지만 않았어도 딸이 끝까지 같이 했으면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원망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면접을 보러 가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젊은 사장님 물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인데 괜찮으시냐고. 1년 동안 사장님이었던 내가 설거지를. 일자리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현실도 막막하고. 며칠 후 제 생일이었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물을 올려놓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딸이 미역국 냄비를 들고 서 있었어요. 미진이도 데리고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을 받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지난번에 아빠 생일 때 잠깐 집에 갔었어. 남편 얘기가 나오자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어요. 아빠가 많이 야위셨다고, 혼자 밥해 먹고 빨래하느라 힘들어 하신다고. 엄마 얘기를 꺼내면 화를 내시지만 사실은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다고. 엄마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면 받아주실 것 같다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먼저 가? 소금까지 뿌리며 집에서 쫓아낸 사람한테?
분했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고. 온갖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라고? 엄마도 참 고집이세요. 둘 다 똑같아요. 딸이 한숨을 쉬며 숟가락을 놓았어요. 미진이가 울음을 터뜨려서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딸이 설거지를 하고 돌아갔어요. 헤어질 때 미안하다고, 엄마가 힘든 걸 알면서도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했죠. 그래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면서. 혼자 남은 집에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후회하고 있을까? 나를 다시 받아줄까? 아니,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절대 먼저 잘못했다고 안 해.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지만 통장을 볼 때마다 불안했어요. 2천만 원. 아껴 써도 2년이면 바닥날 돈이었죠. 66살에 일자리도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1900만 원, 1800만 원.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무서웠죠. 아무리 아껴 써도 월세며 공과금이며 나갈 건 다 나갔으니까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눈만 감으면 통장 잔고가 영원이 되는 악몽을 꿨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남편을 찾아가기로요. 어차피 이대로는 안 되니까. 혹시 남편도 1년 동안 고생했으니 마음이 누그러졌을지도 모르잖아요. 토요일 오후 20년을 살았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100번도 넘게 돌아갈까 싶었죠. 하지만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집 안으로 퍼져나갔죠. 잠시 후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남편은 정말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더 하얗게 샜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서 지저분해 보였고요. 저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들렸어? 남편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뭐, 약속 잊었어? 다시는 찾아오지 않기로 각서까지 썼잖아. 왜 약속을 어기고 와? 맞아요. 각서를 썼었죠. 그때는 3억이라는 돈에 취해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냥 잠깐만 이야기 좀 해요. 5분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남편이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마음이 누그러졌을까? 그래도 39년을 함께 산 정이 있는데 차라도 한 잔 내올까? 아니면 잠깐 들어와서 앉으라고 할까? 기대가 됐어요. 어쩌면 이 악몽 같은 1년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죠. 신발끈을 살짝 풀었습니다. 곧 들어가게 될 테니까. 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해야 할까? 청소부터. 아니면 남편 좋아하는 된장찌개부터 끓일까?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남편 손에 들린 건 커피잔이 아니었어요. 찻잔도 아니었죠. 소금통이었습니다.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또다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설마 정말로? 남편이 소금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움큼 소금을 집어들었어요. 안 돼. 제 입에서 새어나온 말이었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팔을 크게 휘두르며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머리에, 얼굴에, 어깨에. 굵은 소금 알갱이가 온몸에 쏟아졌습니다. 눈에도 들어가서 따가웠어요. 재수없게 어딜 와? 가라고 했잖아.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남편이 고함을 질렀어요. 39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독한 목소리였죠. 쾅, 문이 3개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온몸에 소금 알갱이가 붙어 있었죠. 아무 말 없이 계단으로 내려와 버스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저는 원룸에 살며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